다음 순서로 박홍식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박홍식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자율적 IoT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엣지 환경의 IoT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개요입니다. 저희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율적 IoT 디바이스 운영 및 관리 기술은 unsupervised 딥러닝 기반으로 디바이스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아웃라이어를 검출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신뢰도를 증대시킬 수가 있고 비정상 디바이스를 검출해서 서비스에서 배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클러스터 단위의 자율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 전송 주기 제어를 통해서 IoT 디바이스의 생명성을 증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에너지 효율적인 IoT 디바이스 제어 기술입니다. 중복 또는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데이터 예측에 의한 IoT 디바이스 전송 주기를 변경해서 IoT 디바이스의 전력 소비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비정상 상황 및 데이터 탐지 기술에서는 학습 및 예측을 통해서 실시간 이상 데이터 탐지를 해서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 상황 알림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으로서 IoT 센싱 데이터가 갖는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신뢰도입니다. 데이터 신뢰도 문제는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종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중 40%는 겉으로만 그럴싸한 데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쓸모없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중복된 정보가 많고 유의 상태의 장치가 자동으로 반복 정성하는 메시지가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오염 물질이 센서를 뒤덮거나 손상된 센서에 의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력 소비 문제입니다. 디스포저블 IoT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소비 절감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리지듀얼 배터리 레벨은 어느 정도 이하가 되게 되면은 데이터 에러 레이시 갑자기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센서 수명 증대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신뢰도 보장을 위해서라도 배터리 소비 절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유사 연구 내용도 제법 있는데 요약하면은 전반적으로 IoT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압축 및 데이터 동기화로 인해서 추가의 컴퓨팅 전력 소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스템의 기능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제 표준의 하나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로라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서는 IoT 디바이스, 엣지 게이트웨이, 그리고 IoT 서버가 되겠습니다. 먼저 IoT 디바이스에서는 엣지 게이트웨이로부터 최적의 전송 주기 정보를 MQTT 프로토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oT 디바이스는 이 최적 주기에 따라 가지고 측정된 데이터를 엣지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 게이트웨이는 추론 모델, 각종 추론 모델을 이용해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아웃라이어 디텍션도 하고 어브노멀 비정상 상황도 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는 서버로 보내지게 되겠고요. 이 서버는 DB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습 단계에 있어서 이 서버는 각종 학습 모델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디텍션 모델이라든지 프리딕션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브노멀티 디텍션 모델이라든지 컨텍스트 어웨어 니스를 검출하는 모듈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습된 파라미터 정보들은 나중에 엣지 게이트웨이로 전송해 줌으로써 엣지 게이트웨이는 이 학습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한 기술의 핵심 내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레이어 최적화입니다. 일단 패킷 레벨에서 데이터 중복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물리층에서의 인터피어런스
서비스 레벨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처 압축과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멀티모달 오토 인코더를 저희들은 사용합니다. 오토 인코더를 쓰게 되면은 가운데 레이어에서 피처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이 피처를 추출을 하고 이 추출된 피처를 PCA를 이용해서 디멘전을 압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디멘전에 따라서 추출된 피처들을 매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클러스터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엘보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엘보 메소드를 사용해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정하고 이 정해진 개수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클러스터는 아웃라이어 정보들만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리딕션을 위해서 클러스터링 단위로 딥러닝을 합니다. 종전의 대부분의 기술들은 글로벌 LSTM 모델을 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로컬 LSTM 모델을 쓰게 되는데 이걸 씀으로 해서 모델 업데이트가 굉장히 신속해지고 학습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기간 중에는 글로벌 LSTM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파라미터들을 저희들이 수신하게 됩니다. 이 수신된 파라미터와 함께 클러스터의 속성을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의 LSTM 모듈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연동해서 최종 결과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기술은 저희 이 기술은 위치 특성뿐만이 아니고 시계열 특성도 동시에 고려해서 이상 데이터를 검출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벨에서의 시계열 특성만을 고려하게 되면은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위치 특성도 함께 고려해서 이상 데이터를 검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능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예측 정확도 향상입니다. 민스퀘어 에러 레벨에서 한 2배 정도의 성능 향상됨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학습 기간도 대폭 줄어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한 1600초 정도 걸리던 것이 저희들 방식을 쓰게 되면 한 8초 정도로 대폭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행 가능한 IoT 디바이스 개수가 증대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송 주기 제어를 통해서 즉 전송 주기를 늦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IoT 디바이스를 증대할 수가 있었고요. 몇 가지 조건을 가정하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 IoT 디바이스 수를 많은 IoT 디바이스 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소모입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서 로컬 LSTM은 배터리 생명을 한 45% 증대시킴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먼저 신뢰성이 있는 SaaS 즉 센서 에이저 서비스를 구현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포저블 센서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입니다. 내년도 IoT 세계 시장은 1조 달러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10% 이상이 성장하는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IoT 산업 매출액이 한 13조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기술은 IoT 분야에서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반 기술로서 쓰여질 수 있고 쓰여져야 되는 기술로 보여집니다. 사업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을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마존의 AWS를 이용해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IoT 분야에서 AI를 올리는 분야는 아마존의 AWS가
대부분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한 개발한 모듈들을 AWS 클라우드라든지 AWS 게이트웨이에다가 올림으로써 저희 기술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논문 및 특허 현황입니다. 관련된 논문은 전부 다 게재 완료가 되었고요. 두 번째 논문은 이미 게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온라인판으로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특허가 4개도 전부 다가 지금 특허 출원은 완료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등록 완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술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홍식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질문 입력사항 이미 올려주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4번째 핵심 기술에서 위치 특성과 시계열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 센서는 여러 군데 존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번 하고 클러스터링 된 센서들에 대해 센서가 제너레이션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시계열로 한번 더 클러스터링을 하는 이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건물의 위치라든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데이터 이상치 검출하는 것이 실시간 처리되는 방식인가요? 실시간인 거라면 LSTM이 아닌 다른 메소돌로지도 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LSTM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로컬 LSTM 그 알고리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데이터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측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 값보다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벗어나는 걸 보통 아웃라이어라고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벗어나는지 안 하는지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출을 하기 위해서 시계열로 달라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개의 클러스터 내에서도 그 센서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 환경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상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LSTM을 써가지고 시간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전제를 했지만 만약에 오프라인 모드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추후에 프로세싱하는 모드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LSTM을 안 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센서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데이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그 상담 탭을 통해서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발표와 질의응답 해주신 박홍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발표 순서로 최경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최경철입니다. 오늘 2021년 카이스트 기술 이전 설명회 상처 치료 및 피부 미용 광패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 종래 기술의 문제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발명의 특징, 그다음에 관련된 논문 및 특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는 기술은 광패치, 특히 이제 올레드를 이용하는 광패치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광치료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벌키한 라이트 소스를 이용을 해서 현재 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고 레이저 및 LED를 이용해 가지고 그 효능에 대해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기술은 이런 LED나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고 얇고 가볍고 이게 플렉스블한 이런 올레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광치료를 할 수 있는 올레드 패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존의 광치료 기기 같은 경우에는 벌키하고 설치형이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시술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치료나 아니면 시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기술은 이런 시간과 공간적 제한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광치료 및 피부 미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많이 쓰이는 LED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LED 마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상용화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LED가 점광원 형태고 그리고 또한 그 국부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LED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 빛 때문에 LED가 과연 이 피부 미용 기기로서 적당한지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발명의 특징은 이제 이 PPT 자료에 보시는 것 같이 얇고 가벼운 그런 그 패치형 형태고 그 위에 이제 올레드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피부에 부착을 하게 되면 치료라든지 아니면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올레드 패치를 얼굴, 손 어느 부위에든지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처 치료라든지 피부 미용, 여드름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동영상은 저희가 이 테가덤이라고 하는 의료용 그 패치에다가 저희가 접목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올레드를 테가덤 패치에다가 접목을 하여서 손목에 부착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의료용 패치에도 이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상처 치료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그 올레드 패치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대 분당병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올레드 패치의 독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다 이제 독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화 실험에서 섬유화 세포가 기존에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LED 630 나노미터 LED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파워가 10줄에서부터 50줄까지 했을 경우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 효과가 있는 반면, 저희가 했던 올레드 패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적은 에너지에서도 효과가 20%, 30%까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상처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설치형 올레드 LED 광원보다 이 올레드 패치가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저희가 인공 피부 모델에 적용을 해가지고 콜라겐 합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핑크 에로에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콜라겐이 광패치를 적용했을 때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상처 치료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효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ED하고 레이저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이 된 거고 올레드 광패치라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으로 적용한 예가 되겠지만은 이 의의는 저희가 이거 기존의 설치형이라든지 벌키한 그런 LED를 대체해서 얇고 가볍고 유연한 그 패치로 저희가 이 플랫폼을 바꿨다는데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ED를 사용하는 경우 저희가 파워를 비교해 본 경우가 LED는 이제 점광원이고 올레드는 이러한 명광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7x7 어레이를 쓰는 LED하고 비교했을 때 한 700분의 1 정도의 파워로도 동일한 효과를 내거나 우수한 효과를 낸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올레드 패치가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 기존의 LED나 레이저를 이용한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시장은 점점 증가세에 있고 또 이러한 광패 치료, 상처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열린 바 없고 만약에 이러한 기술이 접목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볼 발명은 어떤 기존의 LED 치료 및 피부 미용 기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입니다. 보다 얇고 가벼우며 명광 형태로 돼 있어서 상처 치료 패치라든지 피부 미용 기기로 상용화 가능하고 이게 의료기기 혹은 일반 치료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미용기기로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관련된 내용은 세 편, 여기는 세 편만 적혀 있는데 학회 및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어드밴스 머티리얼 테크놀로지에 이제 처음 논문을 발표했을 때 저희가 표지 논문으로서 이 논문이 인정받았고 그 외에 이제 임팩트 팩터가 10이 넘는 라이프 사이언스 앤 어플리케이션과 ACS 나노에서 이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관련 특허로서는 저희가 국내 특허 2건을 등록을 하였고 그다음 해외 특허를 지금 1건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러한 제품이 없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제품이고 기존의 올레드하고 기존의 이제 LED하고 레이저를 대체해서 이제 벌키한 형태를 대체하고 얇고 가벼운 이 올레드 패치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LED나 기존의 레이저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마 이제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 교수님 기술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LED하고는 다르게 발열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정인철 교수님. 제가 발표 때 언급을 했지만 LED는 발열 문제, 전광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발열 문제가 좀 심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패치를 만든다 그러면 또 벌키하고 저희 올레드 같은 경우는 물론 발열 문제가 약간 있지만 저희가 이 발열을 막아주고 열 전달을 잘하는 레이어를 하나 써가지고 대략 한 30도 정도 사람의 체온보다 적은 30도 정도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패치가 되겠습니다. 발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동일한 파장의 LED와 올레드가 치유 효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원의 특정 파장에 대해 올레드만이 가지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인지요? 이런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차이는 없어요. 올레드나 LED에서 나오는 파장이 같다 그러면 동일하고요. 그 LED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 파장의 그 반치폭
반치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 LED하고 OLED의 기본적인 차이는 저희가 이제 실험할 때도 LED는 피부에 부착해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설치형으로 저희가 비교 실험을 했고요. 저희는 피부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 가까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파워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발광 파장이 같다 그러면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질문 같은데요. 패치 형태라서 유연하게 모양 변형이 쉬운 건 강점 같아요. 그런데 형태가 구겨지고 나면 그만큼 치료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형태가 뭐 구겨지면, 그러니까 뭐 피부가, 그러니까 인체의 몸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구김에 따라서 아마 형태가 변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그 봉착 패치 같은데 적용하게 되면 피부에 딱 밀착하게 되면은 그게 움직이더라도 그 변형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상치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좀 유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패치형의 경우 상처 치료를 하면서 진물이 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패치를 떼고 드레싱을 하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상처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이게 어떠한 그런 상처 진물 피가 났을 때 올레드가 제대로 동작하느냐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걸 물 속에 넣고 세탁기에 돌려도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약물하고 효과를 같이, 그러니까 약물하고 같이 넣는 패치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그 공동 연구기관하고 안보 저희가 그 시너지가 있는지 아마 좀 저희가 좀 실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물이 나고 이래도 꼭 드레싱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 봉착 패치로 압박을 하면서 그냥 상처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그래요? 질문은 상처 치료 중 최고 고가가 화상 치료, 특히 이제 소방관들의 업무상 그런 화상 치료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 제품이 이렇게 보입니다만 식약처 임상 실험 없이 진입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 화상 치료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상처 치료나 화상 치료나 어떻게 보면 세포를 분화시켜 가지고 세포를 활성화해 가지고 세포 재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당연히 식약청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대 분당병원과 식약청 인증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공학에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플렉시블 패시브 매트릭스 올레드인가요? 양산성이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네, 구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액티브는 아니고요. 굉장히 올레드에서 로우 테크놀로지입니다. 패시브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만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면에서도 뭐 대략 한 10cm 바이 10cm가 한 5불 정도 이런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지금 뭐 대량 생산하게 되면 아마 더 싸게도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남겨두었는데요. 예, 그 마지막 질문은 간단한 질문인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첫 번째 올라왔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어디 있었죠? 이게 제가 찾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사실 너무 질문하기 죄송한 내용입니다만 LG에서 엘모 회사에서 탈모 치료용 포라엘이 탈모 치료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이런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거 아마 관련된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세포 분화하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탈모에 관련되는 세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당병원하고 저희도 올레드가 효과가 있는지 지금 공동 연구 중에 있고요.
아마 저 세포 분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실제로 지금 서울대 분당병원 피부과 탈모 전문의와 지금 공동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결과는 없어요. 저희가 네. 갖고 있는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예. 네. 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경수 교수님 발표와 질의응답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순서로 한종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한종인 교수입니다. 저는 대기 오염 처리 기술, 구체적으로 신개념 임펠러 기반의 습식 스크러버 장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기 오염 처리 시장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산업화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산불 등등 해서 그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파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다양한 기술들이 대기 오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존재합니다. 뭐 가정용으로는 헤파 필터를 이용해서 그냥 뭐 물리적으로 크기가 큰 놈들, 그러니까 미세먼지들은 잡아내고 그보다 작은 공기들은 통과시켜서 처리를 하는 장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치고요. 사실 그 이외에도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물을 기반으로 하는 기액 접촉 장치, 영어로 wet scrubber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조차도 다양한 그 타입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가장 쉬운, 가장 간단한 타입으로는 뭐 샤워기, 물 그냥 위에서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이제 뿌려지는 물이 뭐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공기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기액 접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진제를 그 기체가 흐르는 곳에 넣어놓고 그리고 물과 기체 좀 더 자주 빈번하게 만나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팩트베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에너지를 들이면 효율이 높아지는데요. 물입자를 미립화해서 이제 미립화하면 또 물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제트 기류를 활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뭐 현재까지 잘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하여튼 현존하는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강화되는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 문제, 그리고 강화되는 그 대기 오염 법규를 만족할 만한 기술들이 현재 없다 해서 제 나름의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제 기술은 뭐 다양한 이름을 제가 붙이고 있는데 하나 에어 스크러버라고도 하고요, 혹은 다이내믹 스크러버라고도 합니다. 이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붙인 이유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존 기술과는 달리 기체와 액체를 접촉시키는 핵심 장치가 회전을 합니다. 그게 다이내믹한 거죠. 근데 이 회전하는 장치가 임펠러, 그러니까 팬 이어서요, 회전하면서 원심력을 만들어내고 그 원심력에 의해서 기체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 그 장치 안에서 추가적으로 분무되는 그 흡수액, 물 예컨대 그것과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접촉을 할 때 1차적으로는 그 팬 안에 지금 그림에서 기둥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블레이드인데요. 거기에 충돌을 하면서 1차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외부에 의도적으로 설치한 그 수십 마이크로의 메쉬를 통해서 이제 강제로, 이것도 원심력으로 물과 기체가 강제로 그 수십 마이크로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아주 강력한, 매우 강력한 기액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효과적인 기액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임펠러의 그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또 한 번의
기획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장치의 핵심은 임펠러입니다.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그 개선하고 고도화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 예시입니다. 이 장치가 이건 이제 특화된 임펠러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장치가 회전하면서 아래쪽에서 혹은 위쪽에서 기체를 빨아들이게 되고요. 이게 레이디얼하게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체 접촉, 기획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 보면 그 메쉬가 바깥에 둘려져 있죠. 이제 그게 사실은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한 예시입니다. 그 임펠러가 장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치가 전체 하나의 홀 유닛이 되는 거죠. 임펠러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고요. 임펠러가 이 홀 유닛 장치 안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유닛인데 이건 최근에 파일럿 테스트를 한 악취 제거를 위한 파일럿 테스트에 활용됐던 웻 스크러버입니다. 제 안에 그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그 제 임펠러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임펠러 위에 만들어 그러니까 이 미립화된 그런 흡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걸 잡는 디미스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내믹 디미스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워낙에 원심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압력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존의 장치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차피 기존의 장치들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체를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팬이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장치는 임펠러 자체가 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걸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전을 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기획 접촉을 위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획 접촉 효율이 높고요. 뭐 사실 기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달 대전 산업단지 폐수 처리장에 이 장치가 설치가 돼서 그 악취, 구체적으로 황화수소 제거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몇 달 동안 수행을 했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그 테스트 횟수입니다. 뭐 몇 달 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수십 번을 했겠죠. 그 뭐 매번 뭐 예외 없이 99.5% 내외로 그 제거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치가 그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싹스와 낙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삼천포 발전소, 석탄 발전소에 가서 설치가 돼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것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악취의 경우에는 사실 스케일이 현재 당장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좀 만만한데요. 이 발전소는 앞으로도 뭐 한 1000배 정도 스케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갈 길이 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완성된 기술인데요. 그 대전 신세계백화점이 오픈하면서 거기에 넥스페리엄이라고 제 과학 전시관을 상설 전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기청정 장치가 이거는 타겟이 미세먼지입니다. 설치가 돼서 관람객들에게 그 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제 왼쪽에 뿌옇게 보이는 것이 이게 그 모사 미세먼지입니다. 그게 이제 분무가 되면 제 장치가 그걸 빨아들이고 이제 임펠러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처리된 공기가 깨끗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서 있는 저곳 바로 위에서 이 처리된 공기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처리된 것을 넘어서 그게 물로 씻은 거기 때문에 쾌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온 뒤에 어떤 봄 가을에 비 온 뒤에 그 다음 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쾌적함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쾌적함이 이 장치를 통과한 공기에는 있습니다. 뭐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을 할 거고요. 규모를 보면 153 빌리언 US 달러 2019년 기준인데요. 사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시장입니다. 이게 계속 성장할 거고요. 뭐 이 카이스트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기는 관심 있는 그리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수를 가지고 가서 이제 대상 뭐 다양한 타겟 오염 물질들이 있으니까 그 대상에 맞춰서 시장 요구에 맞게 변형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관련 특허들이고요. 예, 현재 이제 악취 제거 목적으로는 이제 당장 가지고 나가서 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강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기술 이전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임펠러들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개발한 그런 임펠러 중에서 그래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일 만하다 싶은 것을 이제 선별한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탁자 밑에 이 수십 개의 이 조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임펠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된 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양산을 위해서는 좀 더 터치가 필요하겠지만 기술 자체는 거의 완성됐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종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단위 시간당 공기 정화량은 기존 기술들하고 비교하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단위 비용 대비 정화량의 우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네, 정화량에 대한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해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임펠러가 팬 역할을 하고 또 필터나 다른 기술들처럼 압력 저하를 야기하는 그 장치들이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바람을 그대로, 그러니까 투입한 에너지를 그대로 이제 바람으로 또 처리된 공기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장치들하고는 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질문이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크기에 무관하게 제거가 가능한지요. 가스의 경우에 제거가 가능한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제 장치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1마이크로까지는 문제 없이 제거가 되고요. 먼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들을 처리하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더 쉬워요. 근데 이제 가스 중에서 물에 녹기만 하면 물에 녹아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씻어서 가스상에 있는 이 물질들, 오염 물질들을 물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이게 기반이기 때문에, 원리 기반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암모니아, 황화수소, 악취를 야기하는 황화수소, 포르말데하이드, 또 SO2, 그러니까 삭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중금속들, 그런 것들은 다 제거 가능합니다. 사실 물에 녹는 가스들이 꽤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질문 여러 개 더 있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으로는 임펠러 같은 회전체는 종종 소음이 또 다른 설계 변수가 되는데요. 소음 관점에서는 본 장치가 어떤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프랙티컬하고 여전히 제가 100%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이슈입니다. 팬이 있으면 소음이 있습니다. 그 처리를 많이 빨리 하려고 하면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혹은 팬이 커지고 그래서 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이건 사실 제장치뿐만 아니라 팬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처리를 하려면 장치 안으로 기체를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기청정기든 무슨 전기 집진 장치든 모든 것이 다 사실 기본적으로 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팬 때문에 야기되는 소음은 제 장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환경 장치로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걸 가정용 공기청정기로 활용을 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경우라면 사실 처리량을 조금 낮추면 그 문제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니라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미세먼지나 이렇게 가스 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응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것으로서 한종익 교수님 발표와 질의응답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 순서로 유지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유지환입니다. 저는 오늘 붕괴 지역에서 매몰자를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자라나는 로봇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수많은 자연재해, 특히 인재들이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는 로봇이나 IT 기술이 이런 초동 대응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가 제공 가능한 기술 수준과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사이에는 아직 격차가 매우 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최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물 붕괴, 이 붕괴 지역에서 매몰자를 탐지하는 협소 공간 탐색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매몰지에서는 생존자를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서 안전선이나 생명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나 IT 기술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주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연장 가능한 그런 스틱에 끝단에 카메라를 붙여서 그걸 활용해서 좁은 공간에 매몰자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하다시피 탐색거리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굽어진 장애물 너머에 있는 매몰자는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카메라보다 직경이 얇은 좁은 그런 틈을 통과해서 그 너머에 있는 매몰자를 확인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이제 음향을 사용한 기술입니다. 이 매몰자가 내는 어떤 진동이나 소리를 감지해서 매몰자를 탐지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역시 탐색 거리에 한계가 있고 이 매몰지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소음이나 진동이 많기 때문에 프랙티컬하게 사용하는 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파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붕괴지 내부에 전파를 투사해서 어떤 미세한 움직임을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UWB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감지거리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매몰지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다양한 움직임과 이런 소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프랙티컬하게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는 로봇 기술은 여기에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또는 바퀴로 구동되는 이런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사실 저희가 필요로 한 이런 재난 현장의 비전형 지역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성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체 모방형 로봇들이 시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뱀의 움직임을 모사한 스네이크 타입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일부는 상용화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역시 로봇 몸통 전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동이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거나 끈적끈적하면 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높은 벽이나 턱, 또 로봇의 직경보다 좁은 틈을 이동할 수 없다는 그런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탠포드와 함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자라나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튜브를 끝단을 뒤집어서 그 사이로 바람을 넣어주게 되면은 재료가 지속적으로 끝단으로 공급이 되면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저희가 로봇을 만들 수가 있고 저희는 이 로봇을 바인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인 로봇은 기존의 스네이크 로봇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로봇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직경의 틈도 충분히 빠져나가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동이 아닌 자라난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거나 끈적끈적해도 역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볍기 때문에 높은 벽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날 수도 있고 또 바닥에 어떤 지지 기반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방진 방수 기능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동이 아닌 자라난다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 어떤 뾰족한 물체에 의해서 구멍이 뚫어져도 압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굉장히 저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 또는 여러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라난 통로를 통해서 물이나 간이 음식 같은 것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에 따라서 아주 먼 거리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고 또 중량물을 인양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로봇을 개발을 한다면은 이 붕괴 지역에서 매몰 위치가 불확실한 그런 다수의 그런 미로와 같은 그런 지역을 동시 다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서 매몰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통로를 통해서 요 구호자에게 어떤 간이 음식이나 물 또 공급할 수가 있고 또 후쿠시마 재난 환경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머전시 밸브 오퍼레이션도 가능할 수가 있고 또 붕괴 위험이 있는 이런 건물을 빠르게 감싸서 붕괴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라나는 로봇 끝단에 어떤 툴이나 카메라를 붙여서 어떤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마운트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 로봇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휴먼 인터페이스 또 제어 기술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또 시뮬레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스티어링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또한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원주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 수 있는 인공 근육 형태의 액추에이터를 배치를 해서 그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방향을 유도하는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저희가 아주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페이턴트를 펜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가 지속적으로 끝단에 공급되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어떤 끝단에 카메라나 어떤 툴을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쪽으로 이제 카메라 와이어를 집어넣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자라나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카메라가 웃자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그냥 캡을 씌워 놓으면 된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회수할 때 이렇게 캡이 벗겨지는 또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라나는 로봇 끝단에 항상 머물면서 플로팅하면서 어떤 툴이나 카메라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팀 마운트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이 기술은 로봇 분야 프리미어 컨퍼런스인 아이로스에서 작년에 베스트 페이퍼 파이널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허도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팀 마운트를 장착한 로봇이 물을 잡아서 물을 요 구호자에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데모를 저희가 한번 선보인 걸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든 이 리지드한 마운트가 끝단에 붙게 되면은 이 바이노버 고유의 특성인 소프트한 그런 특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이 머티리얼을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새롭게 오르가미에 인스파이어된 메커니즘으로 제안을 해서 다음과 같이 끝단에 어떠한 리지드한 마운트 없이도 카메라나 툴이 끝단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고요. 그 덕에 이 좁은 틈도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연을 저희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인 로봇은 기존의 로봇과는 전혀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바인 로봇을 직관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유연한 휴먼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걸 컨트롤하는 방법 또한 저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 로봇이 이제 길게 자라다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카메라가 틀어지거나 또 몸통 전체가 틀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조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그 틀어진 정보를 보정하고 또 명령을 제대로 전달해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또 컨트롤 알고리즘 또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합쳐진 바인로봇 시제품은 보시는 사진과 같은데요. 이 통 안에 바인로봇 머티리얼이 적재가 돼 있고 이 통에 압력을 공급하는 그런 포터블한 압력 제너레이터 그리고 압력 밸브들 제어기 회로 그다음에 휴먼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거 모든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이런 랩탑 컴퓨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체 시스템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재난 모사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바인로봇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잔해 더미가 있는 것을 모사한 환경을 넘어가서 그 바위 틈 사이에 아주 좁은 그런 틈을 바인로봇이 비집고 들어가서 빠져나온 후에 약간 미로와 같은 그런 굽어진 경로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런 시연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안쪽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이번엔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이 건물 잔해 더미의 좁은 틈을 통과하고 그리고 바위 틈에 있는 좁은 틈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성능 시험을 저희가 또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바인로봇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수행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페루에 있는 고대 동굴을 스탠포드와 함께 탐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로봇들도 이 페루에 있는 이 좁은 그 고대 동굴을 탐사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바인로봇을 보내서 그 고대 동굴을 성공적으로 탐사를 했고 이걸 다룬 페이퍼가 작년도 로봇 분야 프리미어 저널인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매거진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바인로봇이 이 붕괴 현장에서 요고자를 탐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런 밀폐 공간이나 지하 공동구 같이 어떤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고위험 산업재해 현장에도 사람 대신 파견해서 이런 인스펙션이나 메인티넌스를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분 발굴이나 생태계 관찰 같이 주변 환경의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도 역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퍼블리시한 관련된 논문 그리고 관련된 특허 실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환 교수님, 기술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인 로봇의 끝단에 부착된 카메라 툴의 크기가 곧 로봇이 전신을 통과시킬 수 있는 크기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 마운트를 여러 가지 타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리지드하게 붙어 있는 그런 마운트 타입을 개발했는데 그런 마운트 타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마운트의 크기가 통과할 수 있는 그 지름의 크기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본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리지드한 마운트 없이도 카메라 와이어만 끝단으로 공급을 해서 그런 구속 조건 없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 팀 마운트에 의해서 이 좁은 틈을 통과하는 거에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의 직경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직경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끝단의 툴을 카메라, 후크 형태만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음향 센서를 끝단에 부착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툴의 변화를 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 채널을 이렇게 확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채널로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좀 필요한 어떤 센서를 보냈다가 또는 끝단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센서를 또 부착하기도 했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시경 쪽에도 저희가 이제 활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공기를 주입하기도 했다가 물을 주입하기도 했다가 어떤 그 그리퍼 같은 걸 보내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교환도 또한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네,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예, 조금 이제 문장이 끼어져서 질문을 드리면 매몰 사고 시 위치 추적 장치 또 GPS나 IoT 장치 설치와 같이 테스트를 해봤나요? 위치 오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아, 예. 직접적인 로봇과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위치, 네네네. 로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툴들과 또 연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기술인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 그 매몰지에 개발된 로봇을 분해서 테스트한 적은 아직은 없는데요. 근데 이 자라난 로봇의 형상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로봇이 어떠한 그 경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했다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표와 질의응답을 해주신 유주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